검찰 돌아가는 이야기도 다 알만한.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검에서 바로 보셨으니까 이제 대검 검찰 수뇌부도 이제 다 아실 만한 적이었을 테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겨레 기고문이 더 파장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생각하면 제 상태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검사가 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과거에 잘못된 구습 같은 게 있지 않겠냐 선배들 하는 거를 보고 근데 그거를 들어가자마자 비판하고 이제 이게 캐묻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 배울 것이다. 한 5년 정도는 위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하고 또 하는 거 선배들 하는 거 따라하고 그렇게 좀 배우자. 그리고 그 이후에 되면은 뭐가 달라지겠지.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한 10년 차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 국제 행사하면서 세계 각국의 검사들도 만나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일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아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검에 있으니까 검찰 말씀하신 대로 수뇌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나 이 전체적인 거를 보게 되면서 첫째는 문제가 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정도 알면은 이걸 좀 기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적밖에 모르고 방에 틀어박혀서 형사사건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 상태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는데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쌓이면서 결국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발상의 전환이 될 만한 일을 한번 벌이는 것이다. 그게 검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름대로는 밤새가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그 어떤 책임감을 벗어나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균열을 하나 내는 건데 제가 무슨 검찰의 최고의 이론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그 수사권 조정이나 뭐 그런 데 대해서 근사한 글을 써도 법률가들이나 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대검에서도 아무 얘기 안 했을 거고 검찰 방침이랑 다르더라도 근데 이거를 깨려면은 실제로 검찰청이나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이제 그 서울구치소 가보면 그 스크랩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별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균열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약간 반란 같은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진면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건 대단한 또라이. 근데 반란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이거를 제 나름대로는 뭐 사실은 이게 그냥 막연히 대검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 면면을 다 알았으니까요. 총장하고 뭐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장들 알았을 텐데 제 나름의 이게 터지면 누구는 어떻게 발언하고 누구는 어떻게 발언할까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이걸 아마 계속 쓰게 할 거다. 이걸 못 쓰게 만들어서 그 평검사를 영웅 만들어 주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쓰게 다 한 다음에 뭐 우리는 검사들 의견 존중하고 다 쓰게 한다고 한 다음에 인사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때 뭐 검사라 그래서 무슨 신문사에 칼럼 쓰니까 자리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한 10회는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해서 준 거고 한겨레에서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한겨레에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군데만 물어보는 게 맞냐 싶어가지고 중앙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앙에서는 뭐 그냥 그렇길래 잘 됐다가 한겨레에 쓴 거죠. 하여튼 저는 이제 한겨레에서 왜 글을 쓰는지를 칼럼 첫머리에 실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안 실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타협을 한 게 두 회치를 합쳐서 그 인터넷에는 그 분량을 다 싣고 지면에는 1.5로 해가지고 싣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때 2회까지는 대검에서 쓰게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다음번 글이 뭐냐 하면 조서에 도장을 찍지 말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잘렸어요. 그 기획을 해서 저로서는 중요한 기획이었는데 실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집을 꺾지 않다가 이제 총장하고 만나고 갔다 와서 이제
이제 꺾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기록에 보면. 네. 정 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검의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사과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근데 총장님은 굉장히 뭐랄까, 부드럽게, 야, 내가 너한테 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하는 징계나 뭐 이런 거. 근데 좀,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뭐 그건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 총장님 말씀은 잘못해서 검찰이 강압수사하는 거로 비춰서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하는 글을 올려라.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겠다고 하고 와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이 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세 줄 써서 이제 우리 부장한테 가져갔더니 대검에 보냈는데 대검에서 그거를 A4 용지 한 장으로 꽉 채워온 거예요. 첫 줄이 뭐냐 하면 제가 어리석고 경험이 없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거를 썼으면 정말 제 인생이 달라질 정도로 심리적으로 안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나중에 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 다 있는데 부장님 앞에서 이건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게 도움이 된 거죠. 그냥 평범한 변호사죠. 네. 평범한 변호사고 저는 사실은 그 한겨레에 글을 쓴 게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지검에서 어쨌든 수석검사하다 나가면 다들 이게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변호사들 다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들이 변호사 쇼핑을 나가면 금 변호사는 어때요? 그러면은 참 좋은 친구인데 검찰에 찍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용기를 내서 아예 그냥 변호사를 좀 새롭게 시작해 봤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게 한겨레 이렇게 지르고는 나왔지만 옛날 동료 선후배들이 조금은 봐줘야 먹고 살지 않을까 하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되면은 검사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건보다는 좀 봐달라는 사건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했으면은 오히려 형사변론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을 거고 성공했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용기를 못 내고 기존의 변론에 안주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는 검사로서는 굉장히 보람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로서는 스스로 평가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실력이 없다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새롭게 해보지는 못한 거죠. 그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모델 같은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박준영 변호사라든지. 박준영 변호사도 하나의 길을 개척한 셈이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변호사님은 선배 변호사님은 김태형 변호사님 같은 김형태 변호사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 형사 사건 어려운 거 많이 했고 근데 또 그 사건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오락실 하다가 불법 오락실 하다가 구속된 사람 사건 맡아가지고 한 열흘 갇혀 있었으니까 풀어줘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실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좀 이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 이런 거를 하고 그랬으면은 좀 검찰하고 대립하는 사건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한겨레 기고로 인한 그 타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 한 걸음 더 용기를 냈으면 변호사로서도 보람 있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후회하는 지점입니다. 정치인으로 살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죠. 이게 용기를 못 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금 의원님 쓰신 책들 중에서 이제 검찰을 추억한 이야기들 보면 난 검찰을 사랑한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냥 그 글과 글 사이에서 그런 애정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태섭은 민주당에 애정이 있나? 이 당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야? 제 답을 드린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로열티가 별로 없어 이 사람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87년도에 제가 첫 선거를 할 때 김대중을 찍은 이후로 밖에다간 얘기 안 했지만 꾸준히 저는 민주당을 찍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 친구들은 다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쪽 성향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쪽하고는 한 번도
이게 친근해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여기서 나온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죠. 아, 그런가요? 네, 상당한 저는 로얄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치권에 안철수 돕기 전에 맨 처음 정치권 입문을 권한 사람이 사실은 박영선 장관이었는데 2012년에 2012년 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에서 그 제가 민주당하고 이러지 않을 때도 계속 콜을 받아온 게 민주당 쪽이었고 그거는 민주당에 생각할 때 이런 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민주당 쪽에 저는 검찰 출신이지만 여기 충성할 테니까 여기 좀 시켜주세요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볼 때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얘는 그래도 애가 괜찮고 얘를 끌어들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권유를 받고 했던 거지. 민주당에 짧게 하나만 혹시 예. 민주당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름을 민주당으로 계속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저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아니라서 저건 깨져야지 지금은 이상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수처 투표하고 이제 뭐 그 네티즌들한테 욕먹거나 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또 그 전에 양념 발언 이런 거 하실 때 안에 걱정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목소리가 컸고 그게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지금 국민의힘에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는 너무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저기는 일사불란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귀족적이고 이 말하자면 물 셀 틈 없고 위에서 얘기하면은 정돈돼 있고 그쪽에서 보기에 민주당은 저게 당이냐 싶을 정도로 좀 흐트러져 있고 대신 이쪽은 저는 그 권위적이지 않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느꼈는데 지금 이게 변질된 거지.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죠.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틀을 깨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정도가 당이 깨지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뭐 지도부가 바뀐다거나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내부적인 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제가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당에서 뛰쳐나간 제가 이 선거를 이길 경우에는 민주당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탈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 재심 결정을 하고 나서 금방 결정이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징계 과정에서는 저를 안 불렀었는데 재심 신청을 하니까 불러서 얘기를 들을 때 뭐 사안이 복잡하거나 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근데 계속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 당 지도부는 또 하고 새롭게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기다려 보자. 근데 이제 그 새 지도부가 바뀐 지 2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게 무슨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어쩜 좋냐 하는데 그때 이제 기자분들이 새로운 지도부, 이낙연 지도부한테 가서 금태섭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때 들었다는 말이 우리는 이해찬 때랑은 다르다. 거기는 구제를 할 거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연말까지 정도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냥 연말까지 있어서 지지층한테 할 만큼은 다 해놓고 나서 생색을 내려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경종을 한번 울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받고 5개월 지났고 새 지도부가 바뀌고 2달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이게 스스로 변하기는 어려운 거고 괜히 명분만 찾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상징적인데 어느 날 이제 그때 이해찬 대표 옆에 또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나는 요새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래서 요새 유튜브 그때 둘이 있었는지 한 명쯤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봐.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어. 그러면서 김어준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탈당할 생각을 상당히 했을지도 몰라요. 이 지금 우리 정치,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균열이 어디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이 김어준이 지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거는 그 수준이 되면은 저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으면 논쟁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의견 차이가, 이건 김어준을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생각하는 당대표하고는 저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에서 고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그때 확 들었던 거죠. 당대표가 지금 그 전에도 무슨 뭐 의원들이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김어준한테 찾아가서, 저는 김어준하고 원래 아는 사이인데 의논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당대표가 김어준의 유튜브를 다 보고 김어준이 정말 큰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 당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김어준 개인하고는 뭐 아무 감정도 없지만 그분이 했던 그 약자에 대한 공격, 정말 이 갈등 부추기는 거, 편가르게 하는 거, 이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못 한다면 민주당이 무슨 존재 의의가 있나. 미투 국면에서 피해자들을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미투 국면 때 피해자들을 거의 일정한 세력이 동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방송에 어떻게 서울시가 돈을 내냐? 저는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뭐 공약을 내세우거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한번 둘이 앉아서 얘기한 적이 있고, 물론 양정철이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대통령 때도 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격의 없이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농담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리가 정해지지 않는 소수였는데 황희 의원이, 제가 맨 끝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동갑이거든요, 황희랑.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공수처 반대해서 대통령이 꼴도 보기 싫어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저 옆에 가서 앉으라고. 그 대통령도 웃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홍영표 대표가, 그때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 여기 앉으시고 제가 여기 앉고 여기 홍영표가 앉았는데, 홍영표가 대통령 보고 저는 검찰개혁 얘기는 솔직히 금태섭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으시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길지 않은 좀 짧은 평가라면 어떠실까요? 제가 쓴 글에서 MB 정부는 천박하고 각박한 5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짧게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 이제 기억이 남아요. 남는데 혹시 뭐 문재인 정부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라고 평가하시죠? 글쎄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과거에 갇혀 있는 정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목적의 전부인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대실패를 한 그 김수현 실장을 다시 갖다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넘어가고 소위 말하는 구분받는 정치인들이 튀어나와서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거기하고 전쟁을 벌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젠다 세팅이나 사람 쓰는 거, 지금 검찰에 소위 친정부 검사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중요 포스트에 쓰는 사람들이 다 참여정부 때 특감반장 했던 사람들 쓰고 있고, 저는 그게 뭐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이야기를 물론 이제 하셨겠죠. 계시면서도 엄청나게 했죠. 누구한테 했었습니까? 당내에서 의원들하고 제일 많이 논의를 했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도 많이 얘기를 했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와대나 당의 이 지도부에 계신 분들하고 한테 얘기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 직접 만나서도 했고, 그런 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도 다 했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저는 탈당을 한 겁니다.
그 전날 말진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조국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주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 했더니 공감 능력이 빵점이다. 내가 이분들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 나름대로 고민해서 썼습니다. 다른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조국 교수하고는 뭐 보통 관계가 아니더라고. 이를테면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 때 그 검찰이 얻어맞고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참여 뭐더라 무슨 뭐 시민위원회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박원순 변호사, 뭐 백승원 변호사 올 때 조국 그 장관님도 그런 위원회에서 왔었고 그때 이제 제가 이 사법개혁 이런 거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그 형법 다른 교수님들은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래서 저하고 2살 차이에 4학번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지도교수가 된 거죠. 그 전에 또 집도 그 전인지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집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정도라고. 그러니까 대학 동기들 모임이 그러니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친구들 그분들이 다 그 조국 교수님하고 친해서 조국 교수님이 그 모임에 자주 왔죠. 그러다가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한번 저녁을 내겠다고 해서 다 부부 동반으로 오시라. 그래서 조국 교수님도 부부 동반으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날 혼자 오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왜 혼자 오셨냐 그랬더니 애들 입시라고 그래서 혼자 왔다. 그래서 제가 정경심 교수님을 못 뵀죠. 아, 그랬군요. 안 보길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임 86들 그분이 보면 그 조국 교수를 구기형 이렇게 부르던데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알아가지고 구기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검찰에 있을 때 그 위원회 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국 교수님이라고 했고 또 조국 교수님도 스타일이 안철수랑도 비슷한데 이렇게 그 후배들한테도 존댓말 쓰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만난 사람 형 동생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교수님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뒤로 혹시 뭐 저기 뭐 통화를 해보시고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그 이번 정부 초기만 해도 굉장히 친해서 진짜 여러 가지 일을 서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견해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저도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한동안 안 했죠. 이제 탈당하시게 된 계기가 된 게 이게 공수처 문제인데 사실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현재 검찰의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하는 식의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 업무를 하면서 뭐가 이게 맞는 해결책인지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점점 구체화돼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왜 안철수 때는 공수처 공약 찬성하고 옆에 서 있다가 문재인 되니까 반대하냐 그러는데 그때도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안철수 대표가 정해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1호 공약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예요. 그때 이제 그게 우리가 김경수 통해서 의견을 준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공수처보다. 그랬더니 문 캠프 쪽에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검찰 공약 그 발표를 할 때 저보러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나는 당 전략위원장이고 전략위원장이 하는 일이 경선 룰 짜는 건데 어떻게 캠프에 가서 그거를 하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때 가서 했어야 되나. 남자 인생의 기회가 3번 오듯이. 권력기관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힘센 기관을 만들어 놓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이 선진국 어느 나라 검찰보다 효율적인 기관이에요. 정말 능력도 있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데 선진국에서 그런 기관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효율적인 기관은 반면에 조금만 기울으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관이라는 거는 권력기관이라는 건 스스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컨트롤하자고 더 센 기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중립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정말 진짜 이 검찰 개혁을 가지고 4년간 끌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 조국 민정수석한테 했던 얘기는 검찰개혁은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이면 끝난다. 그냥 법 개정 같은 거 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대통령령 개정해서 전국의 특수부를 없애자. 아니면 일본에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데 특수부가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정 불안하면 서울, 부산, 광주에 1개씩만 남기자. 그러면 검찰이 힘이 빠지면서 역할이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건 말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게 된다. 그 개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욕구가 안 생기게 해야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기구를 놔둬놓고 정치권은 손대지 말고 니들은 중립을 지키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라는 거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용을 해먹으려고 한 거죠.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놀부심보라고 봅니다. 우리는 검찰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정말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를 없으면 힘을 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이게 개인의 자유니까 내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나는 적어도 명예훼손으로나 모르나 고소고발을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다른 공무원들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관, 국회의원들이 서로 고소고발 안 하기 시작하면 수사기관 힘이 쫙 떨어집니다. 지금은 뭐가 문제가 있으면 고소고발 하니까 그게 검찰의 권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따박따박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거를 보면 이건 검찰에 먹이를 주고 역할을 주고 권한을 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검찰 개혁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겪어보면 안 돼, 그 사람은. 딱 맞는 말이죠. 그게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를 설명을 하자면 안 대표 흉을 막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나만 좀 이상해지고 근데 하여튼 진짜 참 겪어보면 알죠. 일단은 옛날에 법륜스님 2012년 대선 끝나고 법륜스님한테 가서 제가 한 2시간 따진 적이 있는데 법륜스님이 테이블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야 되는데 듣고 나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결정을.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혼자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와서 나는 이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없는 거죠. 그게 계속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실 놀란 게 국민의당 대표잖아요. 국민의당 대표고 거기 소속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가 낸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건지 아무리 작은 당도 정의당이 그렇게 작은 당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게 있으면 선거 후보를 그러니까 경선 후보를 공모하고 또 이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이번엔 없기로 하자든지 그런 절차를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내가 나가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워딩을 들어보면 입당에 대해서도 열어놓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근데 아니 정당 대표가 입당하면 그 정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이 공적인 마인드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물론 우리 누구나 다 뭐가 되고 싶어하고 출세하고 싶어하지만 어쨌든 공적으로 뭘 하는 건데 그런 거죠. 더 이상 흉보면.